안녕하세요. 저는 미술대학 조속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미디어 아트, 아트 앤 테크놀로지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박재성 교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스트릭트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성호라고 합니다. 웨이브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을 저희가 퍼블릭 미디어 아트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선보였는데 사람들이 디지털로 만들어진 이런 가상의 자연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구나 발견을 하고 그 이후부터 조금 자연 속에서 가능하면 소재를 찾아서 여러 가지 작품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서울라이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DDP라는 자하 하디드의 건물에 프로젝션 매핑을 해서 작품을 선보이는 이벤트였고 그게 연말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국내 아티스트로는 처음 이제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과분한 기회이기도 했었고 코로나로 많은 시민들이 지쳐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5번째 이제 챕터가 인공지능과의 협업이었는데요. 제가 그 인공지능을 위한 시를 써주고 그 시를 이제 인공지능이 해석을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인공지능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작업이어서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거나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는 단어 하나하나마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인공지능에게도 굉장히 좀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어떤 세상을 이렇게 잠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잠든 아이에게 좋은 꿈을 꿀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대중적이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각 표현을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공간 기반으로 구현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템 뮤지엄 처음 만들 때에는 제가 제일 강조했던 건 이 공간은 파인아트의 작품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고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무슨 의도로 이걸 만들었는지를 하나도 보지 않아도 그냥 그 공간에 들어가서 오롯이 직관적으로 무엇을 표현하였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아르템 뮤지엄에 가보면 미디어로 표현된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경험을 사람들이 좀 직관적으로 얻어가기를 희망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의도한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연출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미디어라는 것이 우리의 너무 익숙한 그 생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연히 예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는 도구가 개발되면서 그림 그린다는 건 어차피 완전히 똑같이 만들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그린다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예술 작품이라든가 화사드로 볼 수 있는 예술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VR로 볼 수 있는 AR로 볼 수 있는 예술 작품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런 그 미디어 아트로 만들어진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현실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고 그 미디어 안에 여러 경험들은 또 어떤 의미고 그 삶의 각각의 의미들을 좀 스스로 정의할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테크놀로지를 꼭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먼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었어요.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체성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위협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기술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작업의 소재이자 내용이자 방법으로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 제 개인적인 성향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반골 기질이 좀 있어서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좀 하고 살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대학교 때 정말 이직저직 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학교 안에 뭔가 이런 미제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가지고 주로 시켜 먹었고 근데 어느 날인가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전단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옆방에 가서 혹시 그 전단지가 있는지를 또 찾아보고 또 이런 생활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럼 이 전단지를 예쁘게 스캔을 해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언제든 이렇게 먹고 싶은 메뉴를 쉽게 골라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건 사실 배달의 민족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한 6개월 만에 그냥 접어버렸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불편한 거, 그리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끊임없이 좀 관찰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런 거 하는 기간 동안에 학점이 엄청 안 좋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또 남들이 뭐 이런 시험 보고 한다고 하니까 나도 보고, 근데 그냥 그 길로 똑같이 가기보다는 불확실한 지점이 있긴 하지만 뭐 안 되면 다시 또 뭐 돌아가면 되지, 약간 이런, 지금 생각하면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좀 어린 마음에 과감하게 도전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서울라이트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처음에 이제 메인 아티스트로 선정이 됐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막중한 책임도 느껴졌고, 공공미술로서 서울 시민들이 원튼 원치 않든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상징적인 건축물에, 그리고 어떤 연말이라는 또 상징성에 어떤 이야기를 서울 시민들하고 지금 시기에 나눠야 할까. 그 공공미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정말 그 추운 날씨에 거기에 야외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막 저희가 핫팩도 나눠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핫팩을 막 이렇게 꼭 안고 그거를 좀 끝까지 봐주시는 그런 시민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어떤 그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정말 앞으로 평생 정말 이런 프로젝트를 또 할 수 있을까 하는 감사한 경험이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제주, 여수, 강릉에 이어서 올해 4분기부터 홍콩, 중국, 그리고 내년에 뭐 라스베가스, 뭐 뉴욕, LA 등등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해외에 전시 공간을 수출하는 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계획대로 수출이 되고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익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크리에이티브한 집단이 비즈니스적으로도 성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인공지능과의 협업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저희가 이제 어떤 그 도구라기보다도 우리가 같이 진화해 나가야 될 어떤 그 파트너로서 생각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가장 관심 있게 읽을 책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진화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존재할까? 우리는 어떤 그 과정 안에 있을까를 이해를 하고 싶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진화론을 읽으면서 인공지능이 상상해 나가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의 어떤 전문성의 영역 훨씬 밖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협업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게 사실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즐거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영역의 또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선 저도 공부를 해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의 공동의 어떤 성취물, 저를 넘어선 결과물들을 경험을 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항상 그런 누구와 어떤 재밌는 협업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희는 보면 회사에 이런 크리에이터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시각 표현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전공한 직원들이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결국 저희가 하는 일은 모든 컨텐츠 내지는 예술 작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을 때에는 그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저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려면 크리에이터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사실 그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뭐 학교, 전공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읽어보지도 않는 편이기는 하고요. 삶의 이력을 이렇게 보면서 당신이 해봤던 정말 가치 있었던 경험이 어떤 건지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교수님께는 죄송하지만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말고 대학 다닐 때 정말 많은 경험들을 좀 해보는 거를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기는 해요. 네.